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고혜림입니다. 화요일도 활기차게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무와 강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간밤 미증시부터 분위기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강보합선에서 마감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미국 증시 마감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주요 지수가 현지 시간 19일 보합권에서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난 주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국채 수익률은 상승하고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지만 주식시장은 안정적인 지지력 확보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의 다우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37.33포인트 상승한 42,792.07포인트의 장 마감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0.09% 상승한 5,963.60포인트 기록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소폭 상승해 4.36% 상승한 19,215.46의 장 마감했습니다. 무디스는 지난 16일 뉴욕 증시 정규거래 마감 후 미국의 재정 적자와 이자 비용 증가를 문제 삼으며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낮추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는 앞서 S&P와 피치가 이미 조치를 취한 바 있는 내용인데요. 증시는 무디스의 발표 직후에는 약세로 출발했으나 곧 낙폭을 줄이며 지지력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디스의 이번 결정이 새로운 내용이 결코 아니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무디스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한 첫 신용평가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 역시 제한적이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히트맵 살펴보겠습니다. 기술 대장주들은 혼조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01% 상승, 반면 애플은 1.17%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반도체주는 전반적으로 약한 초록불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로드컴 0.88% 상승, 뒤를 이어 엔비디아 0.13% 상승한 모습 보여줬고요. 구글과 메타, 아마존은 전부 약보합권에서 장 마감했습니다. 와중에 테슬라의 약진이 눈에 띄는데요. 2.25% 하락으로 빨간불 켜냈습니다.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큰 영향 받지 않은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약한 초록불 켜내며 19일 미국 증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뉴욕 증시의 글로벌 이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난주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강등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뉴욕 채권 시장에서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위험 프리미엄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11.9베이스포인트 상승해 4.559%를 기록했고요. 2년물과 30년물 금리 역시 동반 상승했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는 확대되어 베어 스티프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디스는 미국을 최고 등급으로 평가한 마지막 신용평가 기관으로 이번 조치는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와 백악관은 강등에 반발하며 미국 국채를 여전히 가장 안전한 투자 자산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연준 고위 인사들은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역시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연준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는데요. 미국 경제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6월 혹은 7월까지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정책 불확실성이 크고 경제 안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발언했는데요. 보스틱 총재는 관세 불확실성으로 올해 금리 인하가 한 차례 정도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기대치에 대한 우려 역시 표명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점차 하락하는 가운데 연체율과 소비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말까지 두 차례 0.25%포인트 금리 인하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내부 사정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와 중국 간 관세 협정에서 일시적인 휴전이 이뤄졌습니다. 그렇지만 인도, 한국,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은 오히려 강경한 입장으로 전환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만큼 미국 경제에 영향력이 크지 않은 국가들은 강경 대응에 따른 위험 부담이 크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미국은 7월 유예기간 종료 전에 합의가 없다면 관세가 다시 인상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협상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고 전문가들은 중국과 달리 다른 국가들은 미국과의 강경 협상이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다고 지적하며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협상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은 19일 브렉시트 이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관계 재설정을 위한 협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안보, 에너지, 무역, 여행, 어업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며 양측 관계에 좀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영국의 식품 및 음료수 출입이 원활해졌고 일부 동물성 및 식물성 제품에 대한 정기 검사가 폐지되면서 영국산 소시지와 햄버거 등이 EU에서 다시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어업권 문제도 합의되어서 EU 선박의 영국 해역 조업권이 2038년까지 연장이 됐으며 영국 반위상업은 EU의 2천억 달러 규모 안보기금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합의는 글로벌 증시에도 큰 영향 미칠 것으로 확인되니 관련주에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M7 기업 소식인데요. 오늘은 엔비디아 이슈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퀄컴과 엔비디아의 협업 소식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인 퀄컴이 CPU 시장에 다시 진출했다는 소식인데요. 퀄컴은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의 AI 칩과 연동이 되는 데이터 센터용 CPU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퀄컴은 2010년대에 영국 반도체 기반 CPU 개발을 시도했으나 비용 문제로 그 사업을 축소한 바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발된 칩은 엔비디아의 GPU와 빠른 데이터 교환이 가능하도록 맞춤 설계될 예정입니다. 퀄컴 CEO는 컴퓨텍스에서 맞춤형 프로세서를 엔비디아의 렉스케일 아키텍처와 연결해 고성능 데이터 센터 컴퓨터 비전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19일 대만 정부와 협력해 대만 최초의 대형 인공지능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CEO는 컴퓨텍스 2025 기조연설에서 이번 프로젝트가 대만의 AI 인프라와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슈퍼컴퓨터는 국가의 안보, 과학, 산업을 모두 높이는 최첨단 시스템으로 AI 칩 설계부터 패키징, 서버, 운영까지 모두 현지화할 계획입니다. 황 CEO는 TSMC와 폭스콘이 이미 대규모 과학 및 로보틱스 연구를 수행 중이라 밝혔는데요. 대만 내에서 이제 세계적 수준의 AI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고 강한 전망 드러냈습니다. 또한 이날 젠슨 황은 반도체 기업들과의 협업을 강화한 NVLink 퓨전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 기술은 엔비디아의 GPU와 타사 CPU 및 SSIC 칩을 연결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미디어텍, 마벨 등 다양한 기업의 칩들과 엔비디아가 연결이 될 수 있게 됐는데요. 연동된 AI 데이터 센터의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NVLink 퓨전이 엔비디아가 AI 컴퓨터 시장에서 더욱더 주도권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타사 CPU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엔비디아 자체 CPU의 수요는 감소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실제로 이 같은 우려에 장 초반 엔비디아의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미증시 전체적으로 잘 살펴봤습니다. 자, 일단 무디스의 이런 신용평가에 대한 이 강등, 이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규모 재정 적자 또 이자 부담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것은 없다라고 하면서요,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전체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연준 위원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업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인데요. 자, 지영 아나운서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실까요? 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한 뉴스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업이죠. 오늘은 구 트위터로도 잘 알려진 소셜미디어 X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X는 트위터를 인수한 회사죠. 트위터는 2006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된 마이크로 블로깅 기반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입니다. 사용자가 140자 이내 짧은 글을 올리는 독특한 방식은 빠른 정보 전파에 강점을 보이며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는데요. 특히 실시간 뉴스와 정치적 발언, 또 사회운동이 전개되는 주 무대로 자리 잡았으며 디지털 공론장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트위터의 가장 큰 전환점은 바로 2022년 10월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가 회사를 약 440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하려는 이유를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인류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인수 직후 트위터는 비상장 기업으로 전환되었고 법인명도 X코퍼레이션으로 변경이 되면서 트위터라는 브랜드는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머스크는 언론의 자유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겠다면서 콘텐츠 규제 완화를 선언했고 또 동시에 기존의 파란 체크 인증 시스템을 유료화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 개편에 나섰는데요. 이외에도 일부 직원의 해고, 광고주 이탈, 콘텐츠 신뢰도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지만 머스크는 트위터를 일종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앱으로 만들겠다는 장기 비전을 밝히면서 플랫폼을 재구성했습니다. 현재 X는 단순한 소셜미디어가 아니라 텍스트 기반 포스팅 외에도 사진과 영상, 라이브 방송, 또 음성 채팅 스페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지원하는 멀티미디어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X 프리미엄이라는 구독 서비스를 통해 광고 제거와 더 긴 글쓰기, 더 많은 노출 등의 기능을 제공하며 새로운 수익 모델을 실험하고 있고요. 머스크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결제 시스템과 이커머스, 심지어는 은행 업무까지 가능한 슈퍼 앱으로의 전환까지 공언한 바 있죠. 이는 중국의 위챗과 유사한 모델을 미국 중심으로 구현하려는 시도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긍정적인 평가와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데요. 일부 사용자들은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었다는 점을 환영하지만 또 동시에 허위 정보와 혐오 표현, 무엇보다 극단적인 콘텐츠 노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또 광고주의 이탈과 이용자 감소뿐만 아니라 경제 플랫폼인 스레드와 블루스카이, 마스토돈 등의 등장으로 인해 시장 내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X는 여전히 전 세계의 정치인, 언론인, 셀럽, 기업 CEO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전파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단 몇 초 만에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이 플랫폼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익을 얻고 있는 모델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또 구독 경제까지 새롭게 등장하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경제면 살펴볼 시간인데요. 자, 무 아나운서 어떤 내용 준비하셨죠? 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다시 한번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소식입니다. 미국의 셀 아메리카 현상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제 미국에 투자됐던 자금이 유럽과 한국 등 신흥국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달러 약세가 강화되고 있는 국면이며 이는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미국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성과 함께 글로벌 유동성 경색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신용등급 강등이 부채 한도 협상 과정에서 이뤄진 점이 과거와 달리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임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결국 신용등급 하락은 국내 증시에 장기적인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투자자들은 단기 위험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소식은 유가증권 시장의 상장사 실적입니다. 올해 1분기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들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좀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일 한국거래소의 발표에 따르면 매출액은 6.65%, 영업이익은 23.47%, 순이익은 무려 41.79% 증가해 전반적인 경기의 회복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6조 7천억 원대에 달하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 133% 급증하는 등 반도체 업장의 활황이 좀 돋보였습니다. 조선업계도 HD 현대중공업과 HD 한국조선해양이 각각 1793%, 41,573%라는 기록적인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 SDI, 현대제철, LG화학 등 일부 에너지 소재 업체는 적자를 전환하거나 손실을 내서 업종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특히 항공업계는 높은 부채 비율과 재무 불안이 두드러지는 분야였는데요. 티웨이항공은 부채 비율이 2,554%, 제주항공은 97.91%로 급등하며 고환율과 안전 강화 투자, 신규 항공기 도입 비용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업종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했지만 순이익은 증가하는 등 수익 구조에 대한 개선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산업별 차별화된 실적 양상이 향후 경제 및 증시의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오는 2027년까지 예금보험기금의 10%를 달러 자선으로 편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최근 외화예금의 급증과 글로벌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보는 미국 국채 매입을 통해 환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기금은 금융사가 파산 시 예금자 보호를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현재 18조 5천억 원 규모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 해외 주식 투자 증가와 달러 예금 수요 급증으로 은행권 외화예금 잔액이 빠르게 늘어난 것이 그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원화 중심의 자산 편입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 외화 자산의 비중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미국 국채 매입을 시작한 예금보험기금은 현재 약 5천억 원 규모의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금보험기금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을 하면서 예금자 보호 기능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웹툰 생성형 AI 기술 기업인 라이언 로켓이 창작자와 일반인을 위한 잼버스 라이트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자신만의 캐릭터와 독창적인 그림체를 손쉽게 등록하고 원하는 장면과 포즈를 빠르게 생성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기존 이미지 생성형 AI 툴과 달리 무단 이미지 학습 없이 창작자가 직접 등록한 캐릭터와 화풍만을 학습해 안정성과 독창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용자의 캐릭터는 비공개 상태로 엄격히 보호되고 있으며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외부 유출 역시 당연히 차단된다고 합니다. 사용자 환경은 복잡한 프롬프트 입력 없이도 누구나 쉽게 원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10종의 캐릭터를 활용을 한다면 초보자도 창작을 시작할 수 있어 콘텐츠 창작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승환 라이언 로켓 대표는 잼버스 라이트는 편리하고 안전한 캐릭터 학습 방식으로 K 콘텐츠 창작의 새로운 미래를 열 것이라고 확신에 차서 발언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 프롬테크 포럼이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일본 부동산 테크협회와 공동으로 한일 프롭테크 서밋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한일 양국 프롭테크 산업 간 첫 공식적인 교류 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장 이해의 증진과 기술 서비스의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고령화, 인구 감소, 빈집, 부동산 디지털 전환 등 공통된 부동산 시장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내외 12개 사업이 참가해 혁신적인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시장의 진출 가능성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인 것 같은데요. 서밋 1일차에는 양국 의장들의 기조 강연과 서비스 소개, 그리고 비즈니스 교류가 진행이 됩니다. 연이은 2일차에는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강연과 일본 최대 부동산 플랫폼인 라이풀 및 IT 솔루션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이세이카츠의 현장 견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서울에서 후속 서밋 개최 예정되어 있으며 동아시아 프롭테크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배석훈 포럼 의장은 양국 기업들의 협력과 시너지가 아시아 프로테크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뉴스들 알기 쉽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AI 관련해서 지브리풍 꽤 유행이었었는데요. 이제는 잼버스 라이트까지 서비스가 출시됐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 분위기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악재라고 볼 수 있는 요인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꽤 견조하게 버텨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양대 시장 엇갈린 분위기 흐름 나타난 것 같은데요. 자세한 지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0.06% 약보합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꽤 큰 폭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0.74% 고점 찍으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장 후반으로 가면서 탄력 잃은 모습 나타났고요. 결국에는 마이너스권에서 종가 형성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은 매도, 이 기관은 매수로 대응하는 흐름 나타났는데요.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후 1시가 넘어서 이렇게 물량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모습 나타났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매도로 대응하나 싶었는데 오후 들어서 이 매수폭을 키워가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조금은 나은 모습 나타나줬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25% 상승하면서 715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가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외국인과 기관 모두 500억 원 넘게 물량을 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혼조세 나타난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반도체, 투토 오늘 견조한 상승세 보여줬었는데 장 후반으로 가면서 탄력을 조금 잃은 모습 나타나면서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2차전지 관련주들은 일제히 약세를 보이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 대체로 암담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차전지 대형주 같은 경우에 특히 하락폭이 굉장히 컸는데요. 줄줄이 떨어지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개별 이슈를 가진 일부 종목만이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가 강한 상승세 보여줬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무 아나운서 어떤 내용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 바로 CS 베어링입니다.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이슈가 대두가 되면서 CS 베어링 주가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20일 오후 2시 기준으로 CS 베어링은 전거래일보다 10.91% 상승한 7,420원에 거래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가 상승은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TV토론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한 데 이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 역시 중단됐던 뉴욕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엠파이어 윈드의 재개를 전격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엠파이어 윈드는 약 11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인데요. 완공 시 약 800메가와트 전력을 생산해서 50만 가구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미국 전역 23개 주에 걸친 대규모 공급망이 구축이 되는 만큼 풍력 부품 공급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CS 베어링은 풍력 터빈에 들어가는 피치 및 요 베어링을 생산하는 전문 기업인데요. 세계 최대 풍력 타워 제조사인 CS 윈드의 계열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CS 윈드는 GE, 베스타스, 지멘스, 가메사 등 글로벌 풍력 기업의 제품을 공급하며 글로벌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연이은 호재에 오늘 CS 베어링 고가 8,690원 선까지 형성했습니다. 네,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그다지 힘을 쓰지 못했는데 오후 2시가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시세가 분출되는 모습 나타났고요. 결국에는 상한가 터치하면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굉장히 급등세 보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풍력 쪽으로 굉장히 수급이 쏠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반도체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승하긴 했는데요. 미국발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역시 엔비디아 젠슨항 CEO의 여러 가지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이 대만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5 기조연설에 참여를 했는데 엔비디아를 인공지능 인프라 기업으로 정의를 하면서요. AI 생태계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를 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AI가 이제는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요. 이 산업 인프라다라는 점을 부각을 하면서요. 이 엔비디아가 산업 발전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공고히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CEO는요, 이 AI 인프라를 여러 가지 공장에 의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데이터 센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크게, 얼마나 잘 구축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다시금 AI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됐고요. 역시 엔비디아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준 기회였다라고 시장에서는 바라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에서는 반도체 관련주 리노공업이라든지 미래반도체까지 이 작은 기업들이 여러 가지 호재를 그대로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밖에도 이 전력과 전선과 관련된 데이터 센터와 연관된 그런 종목들도 강세 보였는데요. 일진전기라든지 가온전선, LS 에코에너지 같이 이 전력 인프라 관련주도 오늘 장에서 주목을 받은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들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무 아나운서 어떤 내용 또 알아볼까요? 네, 다음 특징주 역시 AI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넥스트칩입니다.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넥스트칩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20일 오후 2시 기준 넥스트칩은 전일 대비 4.16% 상승한 6,760원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정부는 이날 AI 반도체 협업 포럼을 개최하고 현대차와 LG전자 등 주요 기업들과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공동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데이터가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기기 내부에서 직접 처리되는 기술인데요. 자율주행, 로보틱스 등 차세대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넥스칩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토종 팹리스 참여하며 텔레칩스, 디벡스, 보스 반도체 등과 함께 국내 반도체 기술의 강화에 함께 힘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번 협업을 통해 피지컬 AI 시대를 선도할 주역이 한국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호재의 넥스트칩은 시가 6,600원, 고가는 7,520원 선까지 터치했으며 종가는 6,740원 선에서 마무리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4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후 2시경에는 VI가 발동되기도 하는데 오늘 장에서 강세 보였었는데 아쉽게도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마감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차량용으로 사용되는 이 반도체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서요. 이 자동차 쪽으로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고 반도체 쪽으로도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테마들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테마는 정말 자주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화장품인데요. 제 주위만 봐도 화장품 관심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두 분의 아나운서도 화장품 굉장히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화장품 관심 좀 있으신가요? 네, 저는 평소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네, 무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네, 저는 평소에 올리브영 가는 게 취미입니다. 아, 취미. 네. 역시 그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치지 네.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자, 그러면 혹시 추천템 같은 것들 좀 있을까요? 저는 지금 N통째 비우고 있는 화장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루나의 쿠션입니다. 루나는 컨실러로도 유명한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는데 저는 쿠션을 써봤는데 커버력도 너무 좋고 유지력도 너무 좋더라고요. 안 무너지고 네. 좀 무너질 때 예쁘게 무너지나요? 네, 맞아요. 아, 그런 특징. 아, 루나라는 기업 또 주목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혹시 추천템 같은 거 있으실까요? 앞서 쿠션을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아예 파운데이션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유목민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파데 유목민? 파데 유목민이요? 네. 아, 유목민이신가 봐요. 정말 정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파데를 찾아다니는 유목민이었는데 네. 이번에 드디어 정착템을 찾았습니다. 오, 네. 바로 헤라의 실키스테이 파운데이션 정말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피부결을 실크처럼 만들어주는 템인가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 네. 그 아모레퍼시픽에서 헤라인가요?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추천합니다. 역시 정말 많은 분들이 나만의 추천템을 가지고 있을 만큼 이 국내 K 화장품에 대한 위력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역시 해외 시장에서도 또 한 번 인정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글로벌적으로 경기 침체도 계속되고 있고요. 관세에 대한 장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국내 K 뷰티 기업들은 실적을 굉장히 잘 내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열풍이 특히 북미 쪽에서 크게 불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해외 시장에서 차별화된 제품으로 승부를 받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주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역시도 해외에 있는 이 코덕들, 즉 화장품 애호가를 사로잡기 위해서 신제품도 출시하고 있고요. 시장 확대에도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최대 실적 경신을 했다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상세 기업으로 살펴보자면요. APL 같은 경우에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전해졌고요. 아누아를 운영하는 더 파운더즈도 지난해 매출에 4배 정도의 큰 성장을 이뤘다라고 하면서 역시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여성분들이 알고 계신 그 조선미녀로 유명한 구다이 글로벌 역시도요. 이 작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2배 이상 더 높게 측정이 됐다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상장을 한 달바 글로벌 역시도요. 계속해서 매년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워낙 화장품 쪽이 잘 나가다 보니까 각 개별 기업들의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소식 속에서 오늘 NFC 14%대 강세 속에서 마감했고요. LNC 바이오도 10%대, 실리콘투 11%대 상장했고요. 또 바이오 비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요. 따블에 성공을 했습니다. 102%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아나운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어서 화장품 관련된 특징주 계속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실리콘투입니다. 화장품 유통업체인 실리콘투가 견고한 공급망과 호실적에 힘입어 주가 강세 보여줬습니다. 20일 오전 11시 기준 실리콘투는 전거래일 대비 10.3% 상승한 47,000원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리콘투는 미국 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경장세답이 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실리콘투의 미국 및 유럽 중동 시장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목표 주가를 5만 원으로 제시를 했었고요. 유안타증권 또한 실적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며 2분기 매출 증가에 따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리콘투는 2021년 코스닥 상장 이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해왔고 2024년에는 매출 6,900억 원, 영업이익은 1,300억 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긍정적인 전망 바탕으로 시가는 37,250원 선에서 형성이 됐고요. 고가는 41,400원까지 터치했지만 저가는 37,250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실리콘투 워낙 유명한 기업인데요. 오늘 장대 양봉 그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실적도 잘 나왔고요. 또 중동과 유럽 쪽으로도 굉장히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다라는 평이 있거든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인물에 대해서 저희 알아볼 시간인데요. 자, 지영 아나운서 어떤 인물일까요? 네, 오늘은 스타벅스를 세운 CEO 하워드 슐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슐츠는 1953년 뉴욕 브루클린 빈민가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유소년 시절을 건물의 반지하 단칸방에서 불우하게 보냈다고 하는데요. 슐츠가 7살이 되던 해 트럭 운전기사였던 아버지가 아무 의료보험도 없이 사고를 당하면서 집안은 심하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미식축구에 능했던 슐츠는 운동으로 장학금을 받아 노던 미시간 대학에 입학했고요. 1975년 졸업 후 제록스사의 영업사원으로 입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년 뒤 그는 스웨덴 생필품 회사 퍼스톱으로 이직해 고공행진하면서 영업부장과 부사장 자리까지 오르게 됐는데요. 이때 슐츠는 스타벅스를 처음으로 접하게 됩니다. 당시 스타벅스는 시애틀에서 막 시작한 커피 매장으로 창업자 3명이 퍼스톱사로부터 커피 기계들을 대량으로 주문하면서 슐츠와의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슐츠는 29살에 이른 나이로 스타벅스의 유통 및 마케팅 부서장으로 이직하게 됩니다. 당시 스타벅스 매장은 단 3개였고 커피숍이 아닌 가정용 원두커피를 판매하는 가게였습니다. 이때 슐츠는 인생의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국제 생필품 박람회에 참석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그는 커피와 사람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5년 슐츠는 스타벅스에 사표를 쓰고 이탈리아 커피 체험을 중심으로 둔 커피 브랜드 일 지오르나를 설립하게 되고요. 정확히 2년 후에
그는 380만 달러를 지불하고 스타벅스를 인수했습니다. 그렇게 슐츠는 스타벅스 그룹의 CEO 자리에 공식적으로 취임했습니다. 슐츠의 능력에 힘입어 미국은 빠르게 스타벅스 커피에 빠져들었고요. 1992년 스타벅스는 마침내 상장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165개의 매장과 연매출 9,300만 달러를 올리고 있었는데요. 2000년도에는 무려 3,500개 매장과 연매출 22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2조 6천억 원을 벌어들이는 공룡 기업이 됐습니다.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스타벅스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슐츠는 회사의 순이익을 3배나 증가시키는 어마무시한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그는 CEO를 맡는 동안 자사 직원들을 항상 파트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모든 직원들에게 대학교 4년의 장학금을 지원해줬고요. 계약직을 포함한 전 직원들에게 의료보험 또한 제공해줬습니다. 그리고 2016년 7월에는 미국에 있는 전 15만 명의 직원의 임금을 5%에서 15% 인상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슐츠가 끊임없이 스타벅스를 이끌어온 것만은 아닙니다. 2000년도에 CEO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이후 리번 브라더스의 파산 사태로 인해 경제적인 위기가 발생하자 2008년에 다시 CEO를 복귀로 결정했고요. 당시 스타벅스는 여러 위기를 겪고 있었지만 슐츠의 공격적인 브랜드 확장과 여러 수완을 통해서 다시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슐츠는 이후 다시 한번 CEO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2022년에 다시 돌아와서 지난 2024년 9월까지 스타벅스의 여러 사업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슐츠의 어록 중엔 이런 말이 있죠. 당신이 사업가라면 큰 꿈을 품고 그 다음에는 더 큰 꿈을 품어야 한다. 하워드 슐츠는 빈민가에서 태어나 맨손으로 일궈낸 성공기로 인해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준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물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스타벅스 저도 자주 방문하는데요. 이 스타벅스를 만든 창업자 이야기 흥미롭게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리포트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김진아 애널리스트 리포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반복되는 주제긴 하지만 워낙 큰 사안이다 보니까 한번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미국 신용등급의 강등 사태입니다. 그리고 이를 2023년 사태와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한 단계 낮은 AA1으로 강등했습니다. 이와 함께 등급 전망도 기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을 했는데요. 앞서 S&P는 2011년에, 피치는 2023년에 각각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춘 바 있습니다. 무디스 역시 2023년 11월 미국채의 금리가 급등하면서 미국 국가신용등급의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하며 등급 하락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로 국제신용평가 3사 모두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AA1으로 평가하게 됐습니다. 무디스가 이번 강등의 근본적인 이유로 뽑은 것은 바로 과도한 정부 부채의 증가입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10년 이상에 걸쳐 정부 부채와 이자 지급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동족 그룹 내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둘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부와 의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입니다. 그리고 셋째, 앞으로 10년 동안 정부의 수입 대비 지출 증가율이 높아 실질적인 재정 개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자 부담과 재정 적자 비율이 계속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또 한 번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무디스는 미국이 가진 강점도 같이 강조를 해주긴 했는데요. 미국은 세계 기축통화국으로서 통화정책과 신용경제 등에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예외적인 강점을 아직도 여전히 갖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높은 성장 잠재력과 생산력, 그리고 높은 소득 수준 등 뛰어난 경제적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세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 지위를 당분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 또한 같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2023년 미국 금리 급등 상황과 이번 신용등급 강등 상황이 비슷한지 그걸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8월 미국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정부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10년물 금리 거의 5%에 가까워졌었습니다. 이때 장기 금리가 크게 상승하는 베어 스팁 현상이 나타나면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줬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미국채 금리는 상당 기간 동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무디스가 또다시 신용등급을 낮추면서 금리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작년처럼 금리가 극단적으로 빠르게 치솟는 일까지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4.5% 이상일 때 분할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투자 의견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작년과 지금 상황이 다른지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금리가 급등했던 큰 이유는 신용등급의 강등뿐만 아니라 미국 재무부가 갑자기 아주 큰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겠다고 그런 충격 발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3분기와 4분기에 걸쳐 총 1조 달러가 넘는 대규모 국채 발행 계획이 공개되면서 시장엔 큰 부담을 느낀 것이다. 이렇게 리포트에서는 분석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후 4분기 국채 발행 계획이 줄어들면서 금리가 다시 안정되는 모습도 보여줬었습니다. 지금은 이번 신용등급 강등과 기본적 이유는 비슷하지만 재무부가 발표한 국채 발행 규모가 작고 그 발행량은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시장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미국의 금리 자체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처럼 극단적인 상승과 시장에 대한 충격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리포트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채 투자 시 리스크 관리는 꼭 필요하고 적절한 분할 매수 전략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금리시장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분석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살펴볼 그래프 2개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발표된 미국의 4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전월치와 시장의 예상치를 모두 밑돌았습니다. 이는 지난달 급격히 늘었던 선수요가 정상화되면서 소비가 다시 되돌려진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특히 내구재 소비와 핵심 소매 판매가 월간 기준으로 감소 전환됐으며 레저용품과 기타 소매업처럼 필수 소비재가 아닌 품목들의 수요가 줄어든 점이 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소비 위축은 실제 구매력의 감소보다는 소비 심리의 부진에서 기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처분 소득과 실질 임금의 증가율은 아직 견조하지만 소비 심리의 지표가 계속해서 좀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2023년 미국 금리 급등 사항과 관련해서 주간 미국 IG 회사채 발행 리뷰를 보여드렸는데요. 최근 미주 투자 등급 회사채 시장에서 주간 신규 발행 규모가 약 336억 9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5년 이후 주간 평균 발행 규모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회사채 발행 시장의 호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 리스크 프리미엄 수준을 감안할 때 신용 스프레드가 추가로 크게 축소될 가능성은 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 만기 도래액 증가분까지 고려하면 신용 스프레드의 축소는 하단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요약하자면 미국 IG 회사채 시장은 활발한 발행과 견조한 신용 스프레드 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추가적인 스프레드 축소 여력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리포트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회사채 발행 동행과 신용 스프레드 전망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린 신용등급 강등 상황과 참고해서 좋은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는 좀 색다르게요. 현재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측정을 해준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유익했던 것 같은데요.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이야기 나눠본 것들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아쉽게 끝난 시장이긴 한데요. 그래도 올랐던 테마와 종목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해보고 또 어떻게 내일을 대비를 해야 할지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영 아나운서 어떻게 요약을 좀 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악재는 삼키고 기회는 집어든 하루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큰 악재가 이어졌죠. 하지만 국내 증시에서는 이를 저가 매수세라는 기회로 작용을 하면서 빠르게 낙폭을 그래도 회복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투자 심리의 회복력과 또 투자자들의 빠른 매수세가 돋보인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명언같이 말해주셨습니다. 악재는 삼키고 뭐라고요? 기회는 집어든 하루. 기회는 집어든 하루. 굉장히 인상 깊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무 아나운서 여러 가지 내용들 정말 분석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저는 제 요약이 너무 유치해서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긴 한데 네. 저는 약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락 발표가 있고 나서 정말 미증시가 완전 많이 하락세를 보여줄 거다 이런 무시무시한 예상들이 많았는데요. 이미 2차례의 하락 등급이 있었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좀 방어하는 모습을 잘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너무 두려워했던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잘 마무리된 장이었다. 약간 기대보다는 조금 괜찮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좀 있었던 거 아닌가요? 투자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예측이 틀렸네요. 아니요, 제 농담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그래도 아쉽지만 미국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악재들 그나마 소화해준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2600선 턱걸이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올라가는 흐름 5월에는 좀 보여줬었거든요. 이런 흐름들 나머지 5월에도 쭉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수요일 방송으로 더 풍성한 소식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